1950년 9월은 전쟁의 전환점이었다. 6월 25일 북한이 기습 남침했을 때 한국군은 무너졌다.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됐고 한국군은 계속 후퇴했다. 7월과 8월 낙동강까지 밀렸다. 부산 교두보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그곳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간신히 버텼다. 하지만 9월 15일 모든 것이 바뀌었다. 더글러스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대담한 양동작전이었다. 적의 후방 깊숙이 상륙하여 보급선을 차단하는 전술. 북한군은 당황했다. 그들의 보급로가 끊겼고 남쪽의 부대들은 고립됐다. 9월 28일 서울이 탈환됐다. 이제 유엔군과 한국군은 북진을 준비했다.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군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후퇴하면서도 저항했고 특히 전차 부대는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의정부 동두천 축선은 서울에서 38선으로 가는 주요 도로였다. 이 길을 확보해야 북진이 가능했다. 수도 사단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 축선을 따라 북진하고 적의 저항을 분쇄하며 38선을 돌파하는 것. 백선엽은 임무의 위험성을 알았다. 정보 보고서는 명확했다. 북한인민군 제3사단과 제4사단의 잔존 병력이 이 지역에서 재편성 중이었다. 약 4,000명의 보병과 T-34 전차 12대.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전차가 문제였다. T-3485는 2차 대전의 전설이었다. 소련이 독일군을 격퇴할 때 사용한 전차. 85mm 주포는 대부분의 목표를 관통할 수 있었고 경사장갑은 포탄을 튕겨냈다. 속도도 빨랐고 기동성도 좋았다. 한국의 험난한 지형에서도 잘 움직였다. 수도사단은 준비됐지만 중전차가 없었다. 미군의 M4 셔먼 전차 몇 대가 지원으로 배정됐지만 셔먼은 T-34의 상대가 아니었다. 정면에서 T-34의 장갑을 뚫기 어려웠다. 수도사단의 주요 대전차 무기는 보병이 들고 다니는 것들이었다. 2036인치 바주카 로켓 발사기와 57mm 무반동총. 바주카는 가볍지만 위력이 약했다. T-34의 정면 장갑을 뚫을 수 없었다. 측면이나 후면을 노려야 했다. 57mm 무반동총은 더 강력했지만 무겁고 장전이 느렸다. 둘 다 가까운 거리에서 써야 효과가 있었다. 50m 이내, 때로는 30m 이내였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요구했다. T-34가 당신을 향해 돌진하는데 당신은 30m까지 기다렸다가 쏴야 한다. 빗나가면 당신이 죽는다. 전차의 기관총이나 주포에 맞거나 전차에 깔린다. 낙동강에서 한국군 보병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미군 고문관들이 훈련시켰다. 침착하게 기다려라. 너무 일찍 쏘지 마라. 측면을 노려라. 궤도를 쏴서 멈추게 해라. 수도사단 병사들은 이 교훈을 반복해서 연습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하지만 12대의 전차는 여전히 무서운 숫자였다. 백선엽은 정면 대결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더 영리한 방법을 찾았다. 전차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T-34의 주요 약점은 세 가지였다. 첫째, 좁은 공간에서 기동이 제한된다. 계곡이나 좁은 길에서는 회전하거나 후퇴하기 어렵다. 둘째, 전차병의 시야가 제한적이다. 해치를 닫으면 좁은 잔망경으로만 볼 수 있다. 측면이나 후방에서 접근하는 보병을 놓치기 쉽다. 셋째, 측면과 후면 장갑이 약하다. 정면은 90mm 두께지만 측면은 45mm로 후면은 더 얇다. 바주카도 이 부분은 뚫을 수 있었다. 백선엽의 계획은 이 약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의정부 북쪽 5km 지점의 지형을 연구했다. 그곳에는 2개의 능선이 있었고 그 사이에 좁은 계곡이 있었다. 계곡은 폭이 50m 정도로 전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다. 계곡 양쪽의 능선은 높이가 약 100m였고 가파른 바위로 덮여 있었다. 전차는 능선을 오를 수 없었다. 오직 계곡을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 완벽한 매복 지점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북한군이 왜 그 계곡으로 올까?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명백한 함정은 피할 것이다. 여기서 백선엽의 천재성이 드러났다. 그는 북한군을 속일 방법을 생각했다. 연기였다. 한국 전쟁에서 연기는 중요한 신호였다. 포격, 차량 이동, 부대 집결, 이 모든 것이 연기를 만들었다. 정찰기나 관측병은 연기를 보고 적의 위치를 파악했다. 백선엽은 가짜 연기로 북한군을 속이기로 했다. 계곡 반대편 다른 능선의 연기를 피워 마치 한국군 주력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북한군은 그 연기를 보고 저기를 공격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인 계곡을 통과하려 할 것이다. 참모들은 의아해했다. 연기만으로 속일 수 있을까요? 백선엽은 차분히 말했다. 적은 우리를 얕잡아 본다. 그들은 한국군이 영리한 전술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무작정 방어만 한다고 믿는다. 연기를 보면 한국군이 저기서 진지를 파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전차로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그게 그들의 습관이다. 그는 옳았다. 북한군은 전쟁 내내 같은 전술을 썼다. 전차를 앞세운 정면 돌격. 간단하고 효과적이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다. 백선엽은 부대를 배치했다. 계곡 양쪽 능선에 보병 중대들을 숨겼다. 각 중대는 바주카팀 4개와 57mm 무반동총 2문을 가지고 있었다. 사격 위치는 신중하게 선택됐다. 능선의 중간 높이, 바위 뒤에 숨어서 계곡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 전차가 지나가면 측면과 후면을 쏠 수 있는 각도였다. 병사들은 밤새 참호를 팠고 바위로 위장했다. 새벽이 되자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북한군이 볼 수 있는 것은 빈 계곡뿐이었다. 그리고 멀리 다른 능선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가짜 연기, 젖은 나무와 풀을 태워서 만든 것이었다. 9월 27일 오전 6시, 백선엽은 쌍안경을 들었다. 계곡 북쪽 3km 떨어진 곳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북한군이었다. 정찰병들이 먼저 나타났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전진했고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들은 멀리 능선의 연기를 봤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뒤로 돌아갔다. 30분 후 더 많은 북한군이 나타났다. 장교들이었다. 그들도 연기를 받고 지도를 펼쳤다. 한 장교가 계곡을 가리켰다. 다른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백선엽은 미소 지었다. 그들이 미끼를 물었다. 오전 8시 T-34 전차들이 나타났다. 12대 일렬로 천천히 전진했다. 엔진 소리가 계곡에 울렸다. 거대한 철갑 괴물들, 각각 32톤의 무게로 땅을 흔들었다. 포탑의 85mm 주포는 앞을 향했고 차체 기관총은 좌우를 경계했다. 전차 주변에는 보병들이 따라왔다. 약 300명, 전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군의 표준 전술이었다. 전차와 보병을 함께 운용하는 복합작전이라 불렸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다. 능선 위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백선엽은 무정의를 들었다. 모두 대기, 아무도 쏘지 마라. 전차들이 모두 들어올 때까지. 능선의 병사들은 숨죽였다. 그들은 전차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30m 아래 거대한 전차들이 계곡 바닥을 따라 움직였다.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고 배기가스 냄새가 올라왔다. 어떤 병사들은 손이 떨렸다. T-34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여전히 무서웠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을 기억했다. 침착하게 명령을 기다려라르 측면을 노려라. 첫 번째 전차가 계곡 입구를 지났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따라왔다. 전차들 사이의 간격은 약 50m였다. 표준 대형이었다. 너무 가까우면 한 번의 공격으로 여러 대가 타격을 받고 너무 멀면 서로 지원하기 어렵다. 50m가 적당했다. 적어도 평지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계곡에서는 달랐다. 계곡의 좁은 공간에서 전차들은 일렬로만 움직일 수 있었다. 회전할 공간이 없었고 후퇴하려면 뒤로 긴 거리를 가야 했다. 그들은 덫에 걸렸지만 아직 그것을 몰랐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차들은 계속 들어왔다.
백선엽은 숫자를 세었다. 그는 12대가 모두 계곡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것이 계획이었다. 선두 전차가 계곡 중간까지 오고 마지막 전차가 입구를 지나면 그때 공격한다. 그러면 적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다. 완벽한 포위였다. 오전 8시 30분 12번째 전차가 계곡 입구를 지났다. 백선엽은 무정의를 들었다. 공격 개시. 선두와 후미를 먼저 쏴라. 두 발의 57mm 무반동 총이 동시에 발사됐다. 하나는 선두 전차의 후면을, 다른 하나는 마지막 전차의 측면을 노렸다. 폭발음이 계곡을 채웠다. 선두 전차가 멈췄다. 엔진이 불타기 시작했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지막 전차는 궤도가 끊어졌다. 전차는 제자리에서 빙글 돌다가 멈췄다. 이제 나머지 10대는 갇혔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다. 계곡 양쪽에서 바주카들이 발사되기 시작했다. 로켓들이 전차의 측면을 향해 날아갔다. 북한 전차병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적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능선 위? 하지만 어디? 포탑을 돌려 능선을 향해 쏘려 했지만 목표가 보이지 않았다. 한국군은 바위 뒤에 숨어 있었고 쏘고 나서 즉시 엄폐했다. 전차의 85mm 포가 능선을 향해 발사됐지만 대부분 빗나갔다. 바위만 부서졌다. 한편 바주카 로켓은 계속 날아왔다. 두 번째 전차가 불타기 시작했다. 로켓이 엔진 부분을 맞췄고 연료 탱크가 폭발했다. 세 번째 전차의 궤도가 끊어졌다. 전차는 움직일 수 없었다. 전차 주변의 북한 보병들도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계곡 바닥에 있었고 능선 위에서 내려오는 총알과 수류탄을 피할 곳이 없었다. 한국군 보병들이 소총과 경기관총으로 사격했다. 북한 보병들은 쓰러지거나 도망쳤다. 일부는 전차 뒤에 숨으려 했지만 전차 자체가 공격받고 있었다. 네 번째 전차가 포탑에 맞았다. 57mm 포탄이 관통하지는 못했지만 포탑이 회전을 멈췄다. 전차는 반쯤 무력화됐다. 북한군 지휘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전진, 불가능하다. 선두 전차가 막고 있다. 후퇴, 그것도 어렵다. 마지막 전차가 길을 막고 있다. 계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파괴된 전차를 밀어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다. 싸우는 것. 그는 무전으로 명령했다. 모든 전차 능선을 향해 사격하라. 보병 능선으로 올라가 적을 제거하라. 하지만 이것은 자살 명령이었다. 능선은 가파르고 한국군은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몇몇 북한 보병들이 능선을 오르려 시도했다. 그들은 용감했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한국군은 위에서 수류탄을 던졌고 총을 쏘았다. 북한 병사들은 바위 사이에서 쓰러졌다. 일부는 중간까지 올라갔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한국군의 화력이 너무 강했다. 계곡 바닥에서 T-34들은 계속 포를 쏘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전차의 주포는 강력했지만 숨어있는 보병을 상대하기에는 부적합했다. 85mm 고폭탄이 바위를 부수고 나무를 쓰러뜨렸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계속 살아남았다. 오전 9시 5번째 전차가 불타기 시작했다. 바주카 팀이 측면 장갑을 뚫었고 내부의 탄약이 폭발했다. 거대한 화염이 솟구쳤고 포탑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6번째와 7번째 전차는 후퇴를 시도했다. 그들은 천천히 뒤로 움직였지만 좁은 계곡에서 회전할 수 없었다. 뒤로 가려면 한참을 후진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측면이 완전히 노출됐다. 한국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더 많은 바주카가 발사됐다. 6번째 전차의 엔진이 맞았고 7번째 전차는 궤도가 끊어졌. 이 중요한 순간에 수도사단이 T-34들과 직접 대면하던 순간 연결하자. 당신이 본 군사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역전은 무엇인가? 댓글로 공유해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해라.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크기로 부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줄 것이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백선엽은 쌍안경으로 전장을 지켜봤다.
12대 중 7대가 이미 무력화됐다. 불타거나 멈췄거나 궤도가 끊어졌다. 하지만 5대는 여전히 작동했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무정의를 들었다. 50mm 팀들, 남은 전차에 집중하라. 바주카 팀들, 계속 측면을 노려라. 보병들, 적병사들을 압박하라. 명령이 내려졌고 공격이 강화됐다. 한국군은 이제 자신감이 넘쳤다. 그들은 T-34가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오전 9시 30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8번째 전차가 마지막 시도를 했다. 전차장이 해치를 열고 밖을 봤다. 그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한국군 저격수가 그를 봤다. M1 게런드 소총이 발사됐다. 전차장이 쓰러졌다. 해치가 열린 채로 남았고 한국군 병사 하나가 대담한 행동을 했다. 그는 바위에서 뛰어내려 전차로 달려갔다. 손에는 수류탄이 있었다. 30m를 전력 질주했고 전차에 도착했다. 전차의 기관총이 그를 향했지만 늦었다. 그는 수류탄을 열린 해치에 던졌고 옆으로 굴렀다. 폭발이 전차 내부에서 일어났다. 연기가 해치에서 분출됐고 전차는 멈췄다. 엔진이 꺼졌고 포탑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8번째 전차가 무력화됐다. 그 병사는 영웅이었다. 그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있었다. 동료들이 그를 끌어올렸고 능선 위로 데려갔다. 백선엽은 그 광경을 봤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런 용기가 전쟁을 이긴다. 9번째와 10번째 전차는 이제 거의 탄약이 떨어졌다. 그들은 1시간 넘게 포를 쏘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포탄은 바위와 나무만 부셨다. 한국군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쏘고 있었다. 전차병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갇혔고 도움도 없었다. 무전으로 후방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북한군 지휘부는 이 전투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전차를 보낼 수 없었다. 9번째 전차가 항복 신호를 보냈다. 흰천이 포탑에서 흔들렸다. 한국군은 사격을 멈췄다. 전차병들이 해치를 열고 나왔다. 손을 들고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포로가 됐다. 10번째 전차도 곧 따라했다. 전차장은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전차는 거의 탄약이 없었고 주변의 모든 전차가 파괴됐다. 그는 해치를 열고 나왔다. 한국군이 그를 체포했다. 이제 남은 것은 3대였다. 11번째, 12번째, 그리고 중간 어딘가의 한 대. 이 3 전차는 여전히 저항했지만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오전 10시 57mm 무반동총이 11번째 전차의 측면을 맞췄다. 포탄이 장갑을 관통했고 내부가 불탔다. 승무원들이 급히 탈출했지만 2명은 불에 타 죽었다. 12번째 전차는 끝까지 싸웠다. 전차장은 용감했거나 아니면 절망했다. 그는 포탑을 계속 돌리며 능선을 향해 쏘았다. 하지만 탄약이 바닥났다. 마지막 포탄을 쏜 후 전차는 조용해졌다. 한국군은 접근했고 전차를 포위했다. 전차병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도 항복했다. 남은 한 대는 계곡 중간에 멈춰 있었다. 엔진이 고장났거나 연료가 떨어졌다. 승무원들은 이미 전차를 버리고 도망쳤다. 전차는 빈 채로 남았다. 한국군은 나중에 이 전차를 노획했다. 거의 손상되지 않은 T-34였다. 그들은 이것을 후방으로 가져가 연구했다. 오전 10시 30분 전투가 끝났다. 계곡은 연기로 가득했다. 불타는 전차들, 쓰러진 병사들, 그리고 놀라운 침묵. 2시간 반 동안의 격렬한 전투 후 모든 것이 멈췄다. 백선엽은 능선에서 내려왔다. 그는 계곡을 걸으며 결과를 확인했다. T-34 12대 중 9대가 파괴됐다. 불타거나 포탄에 맞아 구멍이 뚫렸다. 2대는 항복했고 포로로 잡혔다. 1대는 거의 온전하게 노획됐다. 북한군 보병 300명 중 약 150명이 사망했고 80명이 부상했으며 70명이 포로가 됐다. 한국군의 손실은 놀랍도록 적었다. 전사자 12명, 부상자 33명.
거의 믿기지 않는 비율이었다. 병사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해냈다. T-34 12대를 대전차 무기도 거의 없이 격퇴했다. 바주카와 무반동총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영리한 전술로 그들은 서로 껴안고 웃고 울었다. 전쟁 초기에 그들은 T-34를 보면 도망쳤다. 이제 그들은 T-34를 파괴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심리적 전환점이었다. 한국군이 스스로에게 증명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백선엽은 파괴된 전차들을 지나갔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면으로는 안도했다. 이 계획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연기 속임수, 계곡의 매복, 측면 공격,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하지만 그는 병사들의 용기 없이는 아무것도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았다. 전술은 종이 위의 선에 불과하다. 실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다. 그는 부상당한 병사들을 찾아가 손을 잡았다. 잘했다. 대한민국이 너희를 자랑스러워한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병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무전으로, 전령으로, 그리고 곧 신문으로 수도사단이 T-34 12대를 격퇴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12대, 불가능하다. 한국군이.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파괴된 전차들, 포로들, 그리고 무엇보다 노획된 T-34. 미군 고문관들이 전장을 방문했고 그들도 놀랐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매복이다. 지형 활용, 기만 전술, 화력 집중, 완벽하다. 한 미군 대령이 백선엽에게 말했다. 당신은 천재다. 이것을 어디서 배웠나? 백선엽은 겸손하게 웃었다. 전쟁이 가르쳐줬습니다. 북한군에게 이 패배는 충격이었다. 그들의 무적 전차가 한국군에게 전멸했다. 어떻게? 한국군은 중전차도 없고 대전차 무기도 부족했다. 하지만 그들은 영리했다. 북한군 지휘관들은 보고서를 읽으며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 연기로 우리를 유인했다. 우리는 함정에 걸렸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이었다. 한국군을 더 이상 얕잡아 볼 수 없다. 그들은 배우고 있고 강해지고 있으며 영리해지고 있다. 이 전투는 한국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는 않았다. 인천 상륙작전이 이미 전세를 역전시켰고 유엔군은 북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전투는 다른 방식으로 중요했다. 심리적으로, 전술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미군의 도움 없이 한국군 지휘관의 계획으로, 한국군 병사들의 용기로, 이것은 한국군이 단순한 보조 부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은 전쟁의 주역이었다. 전술적으로 이 전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첫째, 지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평지에서 T-34는 강력하지만 좁은 계곡에서는 덫이 될 수 있다. 지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휘관이 우위를 점한다. 둘째, 기만이 효과적이다. 연기, 소리, 위장, 이런 단순한 속임수가 적을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 수 있다. 셋째, 보병이 올바른 위치에서 올바른 무기로 싸우면 전차를 이길 수 있다. 정면 대결은 자살이지만 측면 공격은 치명적이다. 넷째, 용기와 규율이 화력보다 중요할 수 있다. 수도사단 병사들은 겁먹지 않고 명령을 따랐다. 이것이 승리의 열쇠였다. 한국군 전체가 이 교훈을 배웠다. 대전차 훈련이 강화됐다. 모든 보병 부대가 바주카와 무반동총을 더 많이 받았고 매복 전술을 연습했다. 지형 활용이 강조됐다. 지휘관들은 백선엽처럼 생각하라는 말을 들었다. 창의적이고 대담하고 적의 약점을 찾으라. 전쟁이 계속되면서 한국군은 점점 더 효과적이 됐다. 1951년과 1952년의 고지전투에서 한국군은 중국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여러 번 승리했다. 백마고지, 저격능선, 피해 능선, 이 모든 전투에서 한국군은 용감하게 싸웠고 자주 이겼다. 백선엽 자신은 계속 승진했다. 대령에서 준장으로, 그 다음 소장으로. 그는 한국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하나가 됐다.
1953년 휴전 때 그는 이미 중장이었고 전쟁 후에는 대장까지 올라갔다. 나중에 그는 육군 참모총장이 됐다. 그의 경력은 이 전투에서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T-34 12대를 격퇴한 날, 그는 자신이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전술가라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2020년 7월 10일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참석했다. 그들은 한국을 지킨 영웅을 기억했다. 수도사단은 계속 싸웠다. 전쟁 내내 그들은 최전선에 있었다. 1950년 말 중국군이 개입했을 때 수도사단은 후퇴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했다. 1951년 방역 때는 다시 북진했다. 1952년과 1953년 고지전에서는 끔찍한 전투를 견뎠다. 전쟁이 끝났을 때 수도사단은 한국군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부대 중 하나였다. 그들의 명성은 이 계곡 전투에서 시작됐다. T-34를 이긴 부대라는 별명이 붙었고 이것은 자랑스러운 유산이 됐다. 오늘날 이 전투는 한국 육군사관학교에서 가르쳐진다. 생도들은 백선엽의 전술을 연구한다. 지형 분석, 기만 작전, 대전차, 매복, 이것들은 여전히 관련성이 있다. 현대 전쟁에서도 전차는 강력하지만 여전히 약점이 있다. 지형에 제한받고 보병에 취약하며 속임수에 당할 수 있다. 영리한 지휘관은 이 약점들을 이용한다. 백선엽이 1950년에 했던 것처럼 전투의 기록 영상은 없다. 하지만 사진들이 있다. 파괴된 T-34들, 승리한 한국군 병사들, 그리고 백선엽의 차분한 얼굴. 이 사진들은 박물관에 전시돼 있고 학생들이 견학 와서 본다. 이것들이 우리가 이긴 전차들이야. 이 이야기는 과소평가에 관한 것이다. 북한군은 한국군을 얕잡아봤다. 저들은 겁쟁이다. 저들은 전차를 이길 수 없다. 그들은 틀렸다. 한국군은 무서워했지만 용감했다. 그들은 약했지만 영리했다. 그들은 전차가 없었지만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적을 무시하는 것이다. 크기, 장비, 평판으로 판단하는 것. 진짜 위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다. 창의성, 결단력, 그리고 증명할 것이 있는 사람들의 용기에서. 계곡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의정부 북쪽, 이름 없는 계곡. 지금은 평화롭다. 나무들이 자랐고 풀이 바위를 덮었다. 전차의 잔해는 오래전에 치워졌다. 네, 하지만 현지인들은 이야기를 안다. 여기서 수도사단이 T-34들을 무찔렀어. 12대나. 가끔 군사 역사가들이 방문한다. 그들은 지형을 걷고 능선을 올라가며 백선엽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해하려 한다. 여기서 그는 적을 봤구나. 저기서 그는 함정을 쳤구나. 그것은 살아있는 역사다. 전술 교과서가 아니라 진짜 땅, 진짜 바위, 진짜 사람들이 싸우고 이긴 곳. 백선엽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전투에 대해 말했다. 나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다. 나는 적을 연구했고 지형을 봤으며 계획을 세웠다. 특별한 것은 병사들이었다.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싸웠다. 그들이 명령을 따르고 위험을 무릅썼다. 승리는 그들의 것이다. 겸손한 말이었지만 진실이기도 했다. 전쟁은 지휘관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다. 수천 명의 개인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옳은 순간에 옳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날 계곡에서 수도사단의 모든 병사가 옳은 일을 했다.